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라디오 방송 후에도 좀 유튜브로 조금 더 못다한 이야기 또는 좀 더 솔직한 이야기 가감 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출연진 세 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출연료 추가라든지 기타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호응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잘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대진표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에서 삿바 싸움 치열하고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선거보다 더 중요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자, 뭐 정치에 선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변이었으면 민주당이 발의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데, 그 내용 중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그런 사건들, 혐의가 있었던 그런 혐의를 받은 사건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이 수사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런 내용 있다, 알고 있다 라고 한 거를 봐가지고는 아마도 그게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우선 그 민주당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야당 얘기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김정혁 전 최고위원, 요거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슬프더라고요. 슬프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 다수를 통해서 특검이라는 그 임명의 형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사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독재국가로 가려는 지금 전 단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입법부가 자기들이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수당이 된 다음에 입법부가 거기다 특검을 임명해서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가 지은 죄 재판받고 있던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답답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그 정신 나간 윤 어게인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 국민 앞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어제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다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윤어게인 공천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 상황.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난은 더 커질 수 있다, 양쪽 지도부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이기인 사무총장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거는 거의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정도의 엄청난 역대급 악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조작된 기소라는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인 혹은 정상적인 경로라면
재판을 재개하거나 수사를 재개해서 정말 공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이지 정치로 본인의 사건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쓰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만들기 특검법이라고 읽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권력 분립의 나라에서 행정권이 형사 사법 사건의 존속을 결정하는 선례는 저는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형사 사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아니라 민주 진영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다는 원칙에도 전 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법부터 근대 사법체계까지 이어져 왔던 대원칙, 누구나 자신의 사건이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대원칙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사법체계의 어떤 근간을 박살내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뭐 민주당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다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통렬한 지적을 이긴삼 소장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좀 작은 정당에게 뭐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저도 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그럼 개혁신당 의원들이라도 먼저 사퇴하면 안 됩니까? 저희 작은 정당 세석 뭐 교섭단체도 아닌데 저희한테 사퇴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따라오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어쨌든 뭐 그게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보수 진영의 야당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목소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뜻엔 전 동의를 하고요. 그게 의원직 사퇴이든 간에 아니면 뭐 어떠한 법을 발의해서 견제하든 간에 행동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민주당 에 몸담고 있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사단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이재명을 뭐 정확하게 수사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잡아넣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의 이 난행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작 기소하고 조작 뭐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불법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녹취록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박상용 거래 없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녹취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올감해가지고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검찰의 어떤 이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검찰의 기행은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죠? 검찰의 기행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드러났습니다만 전 수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전화번호 9,000개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또 무죄까지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의 있었던 그런 불법들은 재판으로 하자, 재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 검찰의 모든 잘못들은 다 덮어주자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대체 검찰이 본인들의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괴롭혔고 정치인들을 표적화해서 괴롭히는지 이 부분이 수사로 전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측면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사까지만 하고 당시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수사는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게 만든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주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인 행위가 자체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재판은 받게 하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취소하더라도 기존 검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동학 최고 아니 보세요. 기존 검사는 그러니까 보세요. 기존 검사는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약에 처벌받아요. 만약에 이 잘못된 뭐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천화동인 6호는 또 기소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쨌든 법률로 만약에 드러나게 돼서 잘못이 드러났어. 그런데도 기소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주장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야, 저는 이동학 최고는 그래도 이성적인 그 민주당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의 양심이긴 해요. 아니, 어떤 맞습니다. 느낌이 드냐면 야, 우리 당내에서도 비상계엄 터졌을 때 야, 대통령의 뜻을 생각해봐야지.
이러면서 하면 이거 해제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재명이 주범되는 증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 앞뒤는 다 빼세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화영 변호인 측이 이화영이 좀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주범으로 돼 있는데 너를 어떻게 풀어줘? 너는 지금 이재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이 만약에 주범이고 네가 종범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줘? 라고 얘기한 대목에서 그 대목만 끄집어내서 마치 이걸로 이재명을 무슨 주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너 풀어주겠다고 거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게 한두 가지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증인이 누굽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방형철 쌍방울 부회장이에요. 자, 저 이용남한테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현장에 가서 호텔 뒤편에서 만나서 제가 모시고 가서 70만 불 줬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다음에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 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먹고 그러면 조작을 합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 곁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녹취록 일부에서 그것도 굉장히 발췌된 것들만 끄집어내서 그걸로 해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고 지금 야당들이 볼 때는 조작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그 전제를 지금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서로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수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불법 행위들을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래도 아니 지금 저는 국회가 거기에 지금 하고 대해서는 있잖아요. 지금 아니죠. 보면 수사를 결국 제 할 거 말씀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법원에서 이 재판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양쪽의 증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또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은 반대쪽의 증인들은 채택도 안 했어요. 왜 한동훈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설주환 변호사 왜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루어졌던 재판 중에서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혹은 하루 정도에 입맛에 맞는 증인들의 얘기만을 듣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걸로 해서 이게 조작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듣고 소귀의 경을 읽듯이 그 민주당 귀의 논리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조특위에서 대북 송금의 실체나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윤석열 검찰들이 조작했다 안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 그리고 진실로 접근을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결과를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 검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조작된 기소를 했겠지라는 그 결론을 정해놓고 국조특위를 시작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반박 다 할 수 있어요. 연어술 파티 교도관들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성태 회장 술을 안 먹었대요. 5월 17일 날 먹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 술을 산 검사조차도 직접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본인이 마시려고 했다가도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우리 김종혁 측 얘기했지만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 씨에게 돈을 방영철 회장이 줬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남욱 씨는 지금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데 남욱과 그 백광현 씨가 녹취한 그 공개한 녹취 상황에서 보면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정확하게 진술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실체적 진실과 증거들을 보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유리한 것만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작된 기소를 하더라도 이거를 민주당 진영의 일방적인 입법에 의해서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엄청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건데 계속해서 그냥 믿는 대로만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지금 같습니다. 야당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예, 이동학 아니, 최영 이제 최근 그러니까 충분하게 말씀. 정확하게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리오남 씨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제출이 됐잖아요. 국정원 자료가 그날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 제3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팩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오케이 이것도 저희 주장이라고 칩시다. 재판을 통해서 이것도 좀 사실관계 잠시만요.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듣고요. 또 하나는 남욱 관련돼서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뭐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인데 보세요. 이 사람 구치감 2박 3일 동안 해놓고 이것도 불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진술이 도대체 왜 바뀌었냐?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 진술이 또 바뀌니까 이재명한테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금 진술이 또 바뀐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재판이건 수사건 간에 남욱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절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오염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구글 타임라인 그거 안 받아들여진다면서요. 근데 방용철 씨가 이화영 만난 구글 타임라인은 근거로 또 사용을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김용전 부원장의 경우는 구글 타임라인 또 인정도 안 한다고 하고. 조작했으니까 도대체 그건. 그거 조작도 일방적인 아니, 주장인데. 그렇게 아니, 그거 어지럽게 얘기하지 네. 마시고요. 와, 환장하겠다. 어지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핵심적인 거 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리오남 씨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없었다는데. 북한에 돈이 지금 얘기하시는 네. 국정원이라는 것은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주장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은 아니요 자료로 체크가 됐잖아요. 이종석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원장은요. 네. 그 이화영 씨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그때 이호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용철은 제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근데 데리고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화영의 증인으로 나서서 이화영을 변호했던 사람이 국정원이 된 다음에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인이 됐던 사람들이 줄줄이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특조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을 위해서 그때 검사들과 증인들을 지금 닥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객관성을 믿어요? 아니 근데 그걸 이런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예컨대 자, 잠시만요. 자,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까요? 제가 첨언 좀 네. 할게요. 네. 조금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가 천화동인 6호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천화동인 기소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대장동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거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지금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아니, 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제가 아직 안 틀어서 끝났어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안 끝났어요. 아니 천화동인 6호를 기소 안 했으니까 정치 검찰이에요. 그 천화동인 전부 다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장동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대장동을 수십 번이나 결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이죠. 그럼 왜 이걸 공소 취소를 하냐라는 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주장만 있는 거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화영 재판에서 국정원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자료까지 냈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아태교류협회 그 행사였었어요. 그 식순 팜플렛 같은 식순이었습니다. 거기에 리오남이 없으니까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리오남 씨는 브로커이고 여러 가지 간첩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공식 식순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재판부에서 배척했었던 증거이자 주장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거 뭔가 정치적 주장이 공방인 것처럼 비화해가지고 이거 조작됐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대단히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나쁜 선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재판을 열거나 수사를 열거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었을 때 그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일이지 아예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남욱과 김만배와 정영학 등이 취한 이익들도 정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다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뭐 리오남 씨 관련된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정도의 수준인 거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추가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땐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자료가 증거가. 아니 제3국에 있었던
아팠다라고 하고 또 다시 아파가지고 수술했고 그걸 또 평양에 부름을 받고 다시 평양 들어가고 이 자료가 객관적인 팩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이번에 적어도- 그 전에는 그런 자료는 제출된 바 없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국정원의 자료는 다 거짓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다음에 자료가 정권이 다른 바뀐 자료가 다음에 제출됐다는 국정원이 거죠. 제출한 자료는 다 그리고 진실입니까? 이거 그걸 방- 어떻게 믿습니까? 강용철 씨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리오남인지 최호남인지 박호남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근데 사진까지 다 찍혀있는데 이혼함을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여기서 저희가 네, 할 필요는 판단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번 마무리- 특검 법안 충분히 마무리로 말씀해 말씀만 주십시오. 예. 드리면 그러니까 천화동의 6호 조호영 씨 이 사람 부산 저축은행 브로커 아닙니까? 근데 저축은행 그 회장과 특수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수사 안 한 건 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재창희 형을 또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실수라고 뭐 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이렇게 의도적인 실수를 했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반박을 안 하면 네. 이렇게 진실이 돼버리니까. 민주당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속기사 네. 그거는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재창이 형이든 윗 어르신이든 속기사한테 공증받아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자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장 안에서 그 원문의 녹취록이 틀어졌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돼가지고 배척된 아니, 근데- 거예요, 그 속기록을. 왜 이게 검찰은 이런 그거를 얘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커다란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엽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은요 이 지엽적인 것들의 하나를 그 문제 삼으면서 본질과 관계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가짜야.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짜야.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크고 몇 년 동안 진행된 거라서 관련자들도 너무 많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너무나 많아. 네. 본질은 그거예요. 북한에 돈이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그 돈을 왜 갔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무슨 곁가지들을 제시하면서 그 본질은 계속 피해가요. 궁금한 게 분명한 건 그래 연어술 파티 그걸 무슨 술을 갖다가 얼마나 먹여서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증거를 권력이 바뀐 다음에 1년이 넘었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돈이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곁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의심스럽지 않아?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작이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네.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로만 이거를 하고, 마무리로만. 예.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마지막 발언 누가 하냐 네, 이걸 그만하시죠. 두고 또 이렇게 네.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정말 저도 많이 그 하셨어요.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나갈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2대1로 지금 야당이 맹공을 펼쳤으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도- 발언하고 넘어가죠.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그쪽으로 이제 불똥이 다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이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껴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 참고인 조사하면서도 그 참고인 조사하면서 나중에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전화번호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압박 수사 회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법성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그 의도가 확인되고 팩트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이 기소가 애초에 그럼 오염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충분히 특검에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지를 그 법안에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사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이거를 또 취소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 문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수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드러나는 여하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주제부터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워낙에 조금 전에 토론도 치열했기 때문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세 분이 연장전을 또 하셨어요. 네, 연장전 내용 전체가 다 공개되지 제발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부의 이제 2막은 공수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런 그 논란들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보니 죄송해요. 저희 가치평가 들어 죄송합니다. 지리멸렬하다 보니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그래서, 저희는 예. 저희 입장에서야 뭐 응원을 할 네. 수도 있죠. 아, 네. 네. 자, 본격적인 선거 얘기인데, 뭐, 전국 전체 선거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뭐, 지방선거보다도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좀 더 치열하게 판이 좀 요동치는 것 같거든요. 선거 구도도 재미있고, 두 곳만 좀 짚어보죠. 네. 부산하고 평택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산보다도 평택을 먼저 좀 짚어보고, 네. 마지막에 좀 부산을 볼까 싶은데요. 자, 평택을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이제 여기는 근래 보기 드문 전원 출마, 네. 전 진영의 격돌 거의 배틀로얄 같은 그런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전 의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김영남 전 의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나왔고 진보당의 김재현 전 의원, 여기에 더해서 자유와혁신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쟁쟁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김용남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계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야당 다 몸담았네요. 여기를 이 이렇게 모든 당이 가셨어요. 예, 그렇네요. 김용남 후보는요. 네. 친박이었다가 친윤이었다가 네. 친준이었다가 지금 친준은 뭐예요? 이준석 대표예요. 지금은 친명이에요. 그분은 정말 사무총장이 처세도 먼저 그렇고, 뭐 카멜레온처럼 정치적 입장을 확확 바꾸는 분이라서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평택을에 누구를 공천할지 되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약체 후보를 내면은 이거 지역구 조국혁신당에 내어주는 건 아니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너무 강한 후보를 내버리면 이것도 당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는 당원 내지는 의원들한테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텐데 묘수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후보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게 김영남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친명이지만 김영남 후보의 정치적 입장은 언제든지 확확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명 내지는 친청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와 공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개혁신당은 많이 이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김영남 의원이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 전체를 흔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선처럼 도움이 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왜 공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처음에 선거의 구도 정리를 위해서 처음에 정청래 대표께서 원래는 합당을 하자 전격적인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분란과 분열의 양상이 막 이제 불거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공당으로서는 뭐 연대 정치, 연합 정치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일단 그것이 틀어진 상황에서는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조국 이 대표를 맞이해서 과연 뭐 야당이야 저희 민주당이 뭐 이게 서로 면이 뭐 이렇게 아웃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조국 대표의 경우는 같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만든 어찌 보면 동료적 관계라고도 넓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면을 상하지 않고 그냥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최적의 사람을 좀 찾아낸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뉴 이재명 논란도 있었지만 기존에 뭐 올드 이재명, 뉴 이재명 이런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민주당의 당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확장적인 대표적 인물로 김용남 의원이 좀 제격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천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나타날 만한 분열 요소와 분란 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거죠.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불가? 제가 볼 땐 지금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직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밀리는 지금 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유기동 전 의원이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이 판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 국민의힘, 민주당, 그 진보당, 심지어 진보당, 조국신당, 그다음 황교안당까지. 어떻게 개혁신당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거기 내려고요. 소문은 막 나왔잖아요. 네, 네, 김철근 네. 씨가 네, 나간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김철근 총장은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요? 불출마하겠다고 네. 밝혔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어서 네. 하남으로 평택으로 어떻게 누구를 이제 뭐 출마시킬지에 대한 당내의 어떤 검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개혁신당에서 나가면 여기는 진짜로 육자구도. 모든 분들이 다 나가. 네. 미니 대선이네요. 무소속은 나가나? 야.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긴 총장님한테 여쭤봤고
여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유이동 의원은 또 삼선 의원이잖아요. 네. 삼선 의원이고 이 지역이 고향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 여기가 오랫동안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진짜 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기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고, 또 조국당의 조국 대표가 여기서 만약에 잘 못 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냥 후보가 아니라 이 당은 당 대표이자 그 당 상징이기 때문에 조국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조국당도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생 결단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김영남 의원이 뭐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뭐 단일화를 하자고, 만약에 단일화를 조국당에게 넘겨준다면 민주당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이동 의원이나 황교안 두 분도 하나는 부정선거론자고 다른 한쪽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기 때문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쭉 갈 것 같다. 네. 저도 이제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은 게, 김용남 의원은 조국 저격수이기도 했고 어쨌든 사모펀드의 최초 의혹 제기자였었어요. 뭐 법적으로는 예, 인정 안 됐습니다만. 네, 물론 근데 이 조국 대표 본인은 아니지만 배우자 내지는 오촌 조카는 인정이 일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조국 저격수가 조국 대표의 단일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그림은 김용남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도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일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국 대표는 지금 일개의 조국혁신당의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 대표예요. 이분이 만약에 김용남 의원 내지는 다른 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드랍해버리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나갔었던 다른 단체장 내지는 보궐 그리고 기초광역의원들의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건 12만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지금 후보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이동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팽성읍이라고 하는 곳이 어르신들도 많고 워낙 그 유이동 의원이 연고가 있는 곳인데, 거기 어르신들은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경향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자구도에서는 연고도 있고 거기서 삼선을 했었던 유이동 의원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만약에 되려고 하는 조건이 나오려면 유이동 의원이 1등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여권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분열 분란 뭐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후보자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여권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평택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서부 경찰서를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평택시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경찰서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거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들을 지금 부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부터 지금 치고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지금 이 여당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실제로 평택 시민들도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 출신임을 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은 유권자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신당도 이제 후보 내세워서 다 한번 붙는 네, 그런 또 선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자, 이렇게 관심 지역구 중에서 평택을 살펴봤고, 자, 이제 어찌 보면 더 뜨거운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보다 여기가 더 관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국값.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고, 또 최근 나오는 어떤 조사들을 보면 또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좀 각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거 역시 그 이긴 사무소장의 이 지역구를 바라보는 시각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일단은 아직 3자 구도가 안 잡혔고 국민의힘에서 이영풍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좀 경선을 한다는데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3자 구도가 굳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박민식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하종우 수석과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후보의 아마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자 구도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다뤄지는 이슈 내지는 공방이 정책적 공방이 아니라 부산 북갑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아니라 하정우 수석의 손털기 논란이 지금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구도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하정우 수석의 손털기 논란 그리고 그 논란을 대하는 하정우 수석의 태도를 보면은 이 결코 이게 모르겠다 이거. 정치인은 사실 그 논란을 어떻게 대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손털기 그 논란이 있고 나서 하정우 수석과 캠프가 얘기했었던 그 변명은 뭐 1000번 이상 악수를 해가지고 손이 저려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려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하정우 수석을 따라가면서 그 라이브를 했었던 영상을 다 분석해가지고 손털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악수를 몇 번 했는지 다 세알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진까지 다 캡처해가지고 한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218번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하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죠. 아닌가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 1000번 이상 악수하다 보니까 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200번 정도의 악수가 있었던 거고 거짓말로 변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기가 묻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악수하는 게 불편할까봐 닦았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그 상인분들이 뭔가 손에 뭔가 묻었을까봐 제가 불편해서라든지 뭐 이런 해명이 아니라 뭔가 1000번 이상 손이 저렸으니까 그 손이 저려서 그랬다라는 것은 이건 되게 민주당한테 악재인 것 같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세요? 판세에 영향이 있다? 아니에요. 이 판세에 영향은 없는데 자꾸 이런 식의 해명, 반박 그리고 뭐 잘못된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분명히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지금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도 전국적 인지도도 없지만 지금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좀 어렵겠구나. 단일화의 조건이 사실 지지율 차이가 월등히 나거나 아니면 각 후보의 진영이 좀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좋다라면 단일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 지지율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일화는 끝까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2등, 3등이 있다. 근데 1등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 2, 3등 차이의 어떤 차이가 뭐 크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단일화의 동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영풍 그다음에 박민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당 지도부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둘 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각서 쓰겠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아까 우리가 요 전에 토론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헌정 질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의 진입을 막아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 잘못들이 덮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당권도 우리가 잡아서 그냥 계속 이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대개의 정치는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첫 번째 구포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의 이미지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난급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 쟤는 굉장히 엘리트고 안방에만 있었던 친구고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처음에는 손 털길래 그거 저기 손에 뭐 묻었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털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른 여러 사람하고 막 악수할 때마다 손을 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결벽증이 있나?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악수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이렇게 잘 악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문도 잘 안 만지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문도 안 열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 계세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나중에 해주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 기자들하고 할 때는 넓죽넓죽 장만 악수하더라고요. 그럼 왜 기자들하고 할 때는 깨끗한 기자실에서 악수할 때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도 숙이고 넙죽넙죽 그 악수를 했으면서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할 때는 악수하는 사람마다 손을 털고 그다음에 그 상인은 고개를 90도로 숙이는데 자기는 고개 딱 들고 갖고 무슨 시찰 나온 사람처럼 군대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그 이미지가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 수석에게는 매우 안 좋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그 양복 정장 차려 입고 뭐 고급 넥타이 메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것도 좀 누가 옆에서 조언을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아마 하정우 수석은 지금 그 지지도가 최고일 가능성이 있다. 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열심히 버블을 만들어줘서 호기심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세 분이 이제 그 정식 출범을 하고 선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죠. 과연 누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하정우, 한쪽은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했고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적으로 지지를 받는 박민식, 양쪽에 이재명과 윤호개인 세력들의 중간에 껴갖고 이 양쪽 모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거 한동훈 대표로서는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건 이상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 그리고 극복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을 다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오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네, 야당 두 분의 여러 가지 맹렬한 공격을 홀로 지금 다 견디고 있는데 네. 지금 댓글에도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여당 한 명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2대1로 하면서 더 존재감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드는데 예. 충분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 하정우 수석은 처음 정치권에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대통령실에 있다가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죠. 그리고 흔히 정치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태도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거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볼 땐 요건 쓴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요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차후 더 강한 하정우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악수 이런 것도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모든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뭐 털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몇 명 정도 이제 그렇게 했고 본인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비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무의식적인 사안으로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정우 수석은. 그리고 부산의 미래, 그다음 북구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텐데 반면에 지금 보수 후보들은 한동훈 전 후보는 제가 볼 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영풍 씨 굳이 지지율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경선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그렇다고 거예요? 해서 막 비등비등하게 나와가지고 한쪽이 파열음이 나면 이게 원팀이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지 그 정도의 수치도 나오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붙였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극우 아스팔트 이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잖아요. 네. 경선을 붙임으로 인해서 원팀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영풍 씨가 제가 예측하기로는 질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박민식 전 장관 지지 선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박민식 장관은 네.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만 계속 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 주는 건 이영풍 이 분이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괴롭힐 거예요.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예, 이 KBS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격을 이제 뭐 공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귀찮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세가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쪽에도 껴 있고 저쪽에도 껴 있는데 바로 이영풍 씨의 공략을 좀 막아야 된다는 어떤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발이 묶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점들이 있는 거죠. 분석이 맞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영풍 씨 전 잘 알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유튜버 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전한길 그다음에 고성국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에 회장을 했고 그래서 고성국 씨가 이영풍으로 단일화하자라고
주장도 했던 거고. 전자유총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대자유총. 아 대자유총. 예. 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도 또 뭐 그 분석도 맞아요. 그렇게 갈 거로 예상이 되고 뭐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좀 또 그건 좀 아닌 것이고 제가 보기에 북구 갑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자는 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서 나오겠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런 짓 하노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악수하는데 트라우마 생길 거예요. 악수하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다른 뭐 저 악의적인 뭐 그런 사람 비판적인 사람이 본인하고 악수하고 가면서 이렇게 손 탁탁 네. 털면 그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개혁신당으로 후보 안 나옵니까? 부산국갑? 국갑은 아직 없는데요. 네. 그 나오시겠다는 분은 있고 아직 공천된 분은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 평택이나 하남이나 똑같이 예. 검토하고 있고 하정우 수석의 효과가 하나 있기는 해요.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소탈 논란 마무리할까요? 네. 이후에 한동훈 대표 SNS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 SNS 보면 더 인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아주 온 것이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뭐 하정우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렇게 하정우 화이팅이네요. 사실이네. 네. 아,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네, 재보궐선거구 중에서 두 곳, 네, 평택과 부산으로 가서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본 게임은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 얘기는 오늘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세 분 모셔가지고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